2025년 9월 어느 깊은 밤 서울과 경기 상공에서 수백만 시민들이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마치 오로라처럼 퍼지는 붉은 빛, 하늘을 휘감는 반투명한 돔, 그 모든 것이 조용히 솟아올라 밤하늘을 뒤덮었죠. 누군가는 UFO라고 했고 또 누군가는 새로운 조명 실험이라며 넘겼지만 단 48시간 뒤 K-스카이돔이라는 이름이 언론을 통해 새어나왔고 이 기술이 대한민국 국방부가 12년간 극비로 개발해온 차세대 국가방공 시스템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미국은 동맹국에 이런 비밀 프로젝트가 있었다는 사실에 패닉 상태에 빠졌고 백악관과 펜타곤은 곧바로 합동 긴급 브리핑을 소집했죠. 그 장면 기억나시죠? CNN은 그날 밤 뉴스 속보에서 한국이 공군 패러다임을 무너뜨렸다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과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서 출격한 정찰 드론과 의성이 한국 상공의 변화에 접근했지만 데이터 하나 수집하지 못하고 전자교란 상태로 복구했어요. 즉, 미국, 일본, 중국이 자랑하던 정밀 감시 체계가 K-스카이돔 앞에선 완전히 무력화된 겁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일부 전문가는 우연이나 부분 실험이라는 식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는데 그건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그건 마치 냉전 시대에 소련이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렸을 때 미국이 그건 단순한 금속 덩어리야 라고 말하던 태도와 같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군사 싱크탱크 R&D나 CSIS에서는 스카이돔의 전자기장 범위를 추정하거나 EMP 공격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 중인데 문제는 기술적 실체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건 방공 시스템이 아니라 일종의 하늘 주권 선언에 가깝습니다. 하늘의 국경선을 물리적으로 확장한 거죠. 땅과 바다를 넘어서 공기와 전자기까지 통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 일본과 중국의 반응도 흥미롭지 않습니까? 특히 시진핑 주석은 최근까지도 동북아 상공은 전략적 공동관리 대상이라는 말을 반복해왔죠. 하지만 K-스카이돔이 작동된 이후 중국 해군은 황해 연안 정찰을 중단했고 북방전군은 자체적으로 전자전 대응 매뉴얼을 다시 작성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일본 역시 요코타 기지의 드론 운영을 2주간 중단했고 방위성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스카이돔의 전자파 반사 파장이 일본 공군의 통신체계에 간섭을 유발할 수 있음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실험이 주변국의 작전 반경을 물리적으로 제한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상황에서 미국이 과연 대한민국의 기술 독립을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군사동맹을 수차례 일방적이라고 비판해왔고 최근에는 한국의 국방비 자립을 이유로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거론했죠. 그런데 이 타이밍에 한국이 스카이돔이라는 절대 방어막을 공개한다. 과연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건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전략 자산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확실하죠. 우리 하늘은 우리가 지킨다. 이건 단순한 국방 전략이 아니라 정치적 독립 선언입니다.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있습니다. 미국이 과거에도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어떤 식으로든 개입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대표적으로 프랑스가 핵무장을 추진했을 때 CIA가 내부 갈등을 유도했던 사례라든지 일본이 초전도 무기 개발에 착수했을 때 기술 유출 사고가 벌어진 일 같은 것들이요. 그럼에도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K-스카이돔은 미국이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의 독자적 기술이기 때문에 설령 스파이 활동이나 외교적 압박이 들어온다 해도 실질적인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국의 절대적 우위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초정밀 전자 방공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었느냐고 말이죠.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오만의 산물입니다. 세계는 늘 한국을 기술을 빠르게 따라오는 나라로만 보았고 독자적인 패러다임을 창조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K-스카이돔은 그 편견을 박살낸 사건입니다. 이 시스템은 무려 12년 전 2013년부터 카이스트, 하나시스템, LIGNX1, ADD가 비밀리에 공동 착수한 비가시 전자 반응형 돔 개발 계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독립연구소에서 진행됐고 연구진 대부분은 AI와 전자기장, 양자파동 분석 전문가들이었죠. 그리고 그 12년 동안 미국은 뭘 했을까요?
정작 트럼프 정부는 그 시기에 F-22 개량형,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EMP 무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고 그 방향은 일방적 공격 주도권 확보였습니다. 한마디로 방어는 뒷전이었죠. 반면 한국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 중국의 전자전 확대, 일본의 우경화 무장화에 대응하기 위해 절대 침투 불가 시스템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방위사업청이 기밀 연구비를 매년 수천억 원씩 투입했고 윤석열 정부 이후에도 중단 없이 연속 지원되었으며 이재명 대통령 체제 하에서 드디어 완성 단계에 도달한 겁니다. 이쯤 되면 누군가는 왜 한국 정부는 국민들에게조차 이 기술을 공개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할 수 있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만약 이 기술이 미리 알려졌다면 미국은 즉시 기술 공유 압력을 넣었을 것이고 중국은 해커 조직을 동원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을 것이며 일본은 위성 감시 강도를 3배로 높였을 겁니다. 사실 K-스카이돔이 드러난 것도 의도된 공개가 아닙니다. 9월 7일 경기 이천상공에서 실제 테스트 중이던 시스템이 우연히 CCTV에 찍히면서 언론을 통해 퍼진 것이지요. 그 전까지는 심지어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조차 이 존재를 몰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완벽하게 통제된 프로젝트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초비밀 프로젝트를 어떻게 미국 정보기관은 전혀 감지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민국의 전략적 외교 독립이 있었다고 봅니다.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도 한국은 점점 기술주권이라는 개념을 키워왔고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방위비 인상 요구, 기술 이전 조건부 FTA 협상 요구가 오히려 한국 정부에게 경각심을 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친구일 수 있어도 기술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거요. 그래서 K-스카이돔의 설계도는 클라우드도 아니고 내부망도 아닌 물리적 단절 공간에서만 관리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한국식 안보 전략의 힘입니다. 일본은 미국 기술에 의존해 PAC-3, 이지스 시스템을 수입하고 있지만 한국은 점차 독자 무기 개발 비율을 높여왔죠. KF-21, K-22, K-9, K-7, 그리고 이번 스카이돔까지. 우리는 미군이 없어도 전장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반면 일본은 지금도 F-35 전력 운영에 있어서 미국의 소프트웨어 승인 없이는 단 한 발의 미사일도 발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일본이 스카이돔을 보고 받은 첫 반응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런 기술을 상상해본 적도 없다. 실제로 방위성 관계자가 니온 게이자이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충격보다 모욕감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아직 K-스카이돔을 현실성 없는 실험 정도로 축소하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내부 군사 분석가들조차 아직 실전 테스트는 부족하다. EMP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 는 식으로 평가하고 있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무지일까요? 아니면 고의적 평가절하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스카이돔이 성공적으로 배치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순간 미국 중심의 방공 시스템 질서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레이시온, 로키드 마틴, 노스럽 그런먼 같은 기업들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패권의 기반이 한국 한나라로 인해 무너진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지난 9월 7일 새벽 3시 16분 경기도 평택 인근 상공에서 진행된 K-스카이돔의 실전 모의 시험은 사실상 전 세계 군사 기술자들의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실험 당시 투입된 표적은 총 49기. 그 중에는 북한제 소형 드론부터 시작해 미국으로부터 비밀리에 수입해온 스텔스 순항 미사일, 그리고 일본 자위대가 자체 개발한 고고도 전자전 무인기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이 모든 목표물이 발사 후 불과 0.5초 이내에 전자회로가 마비되었고 제어 불능 상태로 추락하거나 공중 분해되었습니다. 명중도 필요 없었고 폭발도 없었습니다. 전통적인 방공 개념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기술자들은 이를 전자기적 증발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시스템 전체가 파괴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충격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0.5초의 응답 속도는 단순한 반사신호 추적이 아니라 사전 예측 기반의 전자기장 패턴 감지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라는 점이에요. 쉽게 말해 K-스카이돔은 물리적 표적을 추적하는 게 아니라 전자기장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그것이 공격인지 아닌지를 0.1초 안에 판단한 뒤 0.4초 만에 반응하는 겁니다. 전 세계 어떤 방공 시스템도
이 정도의 속도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도 최소 2, 7초,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도 1, 6초가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침묵의 응징을 해낸 거죠. 소리도, 열도, 반사도 없는 말 그대로 투명한 반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기술이 지금까지도 언론과 국제사회에서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것이 의도적인 평가절하라고 봅니다. 미국은 자국의 방공기술 우위를 절대 놓치려 하지 않고 중국과 일본은 단순히 이해 불가라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반응은 흥미롭습니다. 자위대 내부에서 실제로 도쿄 상공의 스카이돔 유사 전자방해가 감지됐다는 보고서가 유출되었는데 일본 정부는 이를 극구 부인했죠. 그리고 중국은 실험 이후 황해 일대에서 실시하려던 드론 정찰 작전을 긴급 취소했습니다. 중국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상공의 전자기장에 접근하는 순간 통신이 먹통이 되었다는 내부 보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스카이돔은 단순히 한반도를 방어하는 수준이 아니라 일정 반경 바깥까지 전파의 벽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시스템은 기존의 요격 시스템들과 달리 무기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화약도 없고 미사일도 발사되지 않아요. 오직 전자기적 반응만으로 표적을 무력화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탄약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운용 비용도 기존의 패트리어트나 천궁에 비해 극도로 낮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은 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새로운 방어 패러다임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과연 이 시스템이 북한의 대량 포격이나 EMP 위협, 혹은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방부도 명확히 답하지 않고 있지만 저희가 입수한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스카이돔은 단순한 드론이나 미사일뿐 아니라 전자기 기반 유도 무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ICBM처럼 대기권 밖에서 재진입하는 고속탄두에 대한 요격은 별도의 KAMD 체계와 연계되어 대응하도록 설계되었죠. 중요한 건 이 모든 시스템이 AI 기반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K-스카이돔이 그 첫 번째 관문이라는 겁니다. 즉, 스카이돔이 적을 감지하고 무력화하며 위협을 분석해 후속 요격 체계로 자동 전환시키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건 기존의 모든 방공 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지능형 반응 연계 체계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국방 개념은 영토를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육지의 경계선, 해상의 배타적 경제 수역, 그리고 제한된 고도에서의 상공 방어.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그런 고정관념을 무너뜨렸습니다. K-스카이돔은 단순한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의 전자기적 요새로 전환시킨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 시스템이 완전히 가동되면 울릉도부터 제주도까지, 파주에서 서귀포까지 전 국토 상공이 단일 통합 반응권으로 무깁니다. 즉, 대한민국은 더 이상 국경으로만 지켜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대기 자체가 우리의 방어벽입니다. 바로 그 점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 동시에 혼란에 빠진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지금까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수차례 근접 정찰을 시도해왔지만 K-스카이돔이 가동되면 어떨까요? 자위대 소속의 정찰기, 드론, 혹은 전자 교란 장비가 대한민국 상공 300km 반경에 접근하는 순간 해당 장비의 통신체계는 즉시 차단되고 심지어 기기의 마이크로칩까지 고열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10일 독도 인근에서 일본 무인 정찰기가 시스템 교란으로 긴급 귀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를 전자적 오작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건 스카이돔의 조기 반응 범위에 의한 결과라는 거요. 게다가 이 시스템의 범위는 단순히 반경 300km에 그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수도권 기준 반경 200km를 커버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닫힌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서 해상, 고고도, 저고도에 따라 반응 방식과 범위가 다릅니다. 이 구조는 전통적인 레이더 기반 방공망이 갖는 사각지대를 완전히 제거하며 특히 북한의 변칙적인 소형 드론이나 수중에서 날아오는 순항 미사일조차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죠. 일부 군사 분석가들은 이를 전자적 도미라기보다 전술적 포위 공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 영공은 이제 수평적 경계선이 아닌 수직적 봉쇄 체계로 확장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죠.
대한민국은 왜 이처럼 거대한 규모의 돔 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려 한 걸까요? 저는 이것이 단순한 국방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 독립선언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한 후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분담금 압박을 다시 꺼내들었고, 심지어 한국이 자체 방어를 원한다면 미군을 빼겠다고 위협했죠. 이재명 대통령은 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K-스카이돔은 그 대답입니다. 미국이 떠나도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영공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실한 선언이죠. 여기에 중국의 반응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 한반도 상공을 전략적 공백지대로 간주하며 PLA 해군과 공군의 정찰 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고정 배치해왔습니다. 그런데 K-스카이돔의 전자기적 감시 반응이 황해 중부까지 확대되자 중국 내부에서도 경계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국방대학의 한 교수는 한국이 고고도 전자차단망을 확산시킬 경우 중국 북부의 조기경보 체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죠. 다시 말해 스카이돔은 단순한 국가 방어 체계가 아니라 중국 군사 전략 전체에 균열을 일으키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거대한 충격을 주는지는 유럽과 중동의 반응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을 이유로 스카이돔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고, UAE는 이미 하나 디펜스와 비공식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EU 차원에서 대공통합 플랫폼 구축을 논의 중인데, 그 중심 모델로 스카이돔을 요청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죠. 즉, 대한민국의 기술은 이제 자국 방어를 넘어서 전 세계 대기권 방어 체계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출발점이 바로 국가 전체를 감싸는 방어막이라는 발상이었습니다. 9월 8일 새벽 1시 25분 워싱턴 DC 백악관 지하 국가안보회의실 상황판에 K-스카이돔이 디페어민티 DTCTD 라는 붉은 경고문이 떴습니다. 3분 뒤 트럼프 대통령은 침실에서 호출되어 회의실로 향했고, 동시간대 중국 베이징 인민해방군 합동참모본부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현장으로 출두했습니다. 일본은 자위대 통합망 요관부의 긴급 지휘관 호출 시스템이 작동했고, 스가루 해협을 지나는 P1 해상 초계기가 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K-스카이돔의 효과입니다. 단 한 번의 실험, 단 한 장면의 노출로 세계국 군사령부가 동시다발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단순한 외교적 반응이 아니라 실질적인 군사 작전 상태 변경으로 이어졌죠. 미국은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모든 무인 정찰 경로를 즉시 중단했고, 일본은 큐슈 지역에서 예정되어 있던 드론 실전 전술 훈련을 연기했습니다. 중국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PLA 해군은 황해 인근 함정 5척을 후퇴시키고 동해안에서 운용하던 제2-20 스텔스 전투기의 비행 범위를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심이 아니라 공포의 반영이었습니다. 지금 세계의 군사 엘리트들은 대한민국 상공을 접근 불가 구역으로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같은 시각에 같은 방식으로 움직였을까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정보가 공유되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은 스카이돔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 결과는 자동적으로 3국의 감시망에 포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포착한 건 전통적인 레이더 신호나 적외선 영상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블라인드 존이었습니다. 공중에서는 감지되지 않고 통신은 먹통이며 심지어 무기 시스템 자체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구역이 대한민국 주변에 생긴 겁니다. 3국 모두 처음엔 시스템 오류로 착각했지만 15분 이내에 의도된 시스템 차단이라는 사실을 인지했고, 그 순간 회의가 소집된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미국과 일본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린다는 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NSC 회의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기술 협력 없이 자체적인 전략 무기를 개발했다면 이는 심각한 신뢰 위반이다 라며 경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반면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조용히 정보를 수집하며 외교부에 한국 정부의 공식 설명이 있기 전까지는 언론에 침묵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중국은 전혀 다릅니다. 시진핑은 즉시 군사과학기술위원회를 호출하고 K-스카이돔은 미국의 위성 무기일 가능성이 있다 며 의심부터 던졌죠. 세 나라는 모두 긴급하게 움직였지만
그 반응 속에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존심과 위기의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대한민국이 이제 단순한 동맹국이나 작은 기술국이 아니라 세계 군사 질서를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동국가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그 충격은 훨씬 더 큽니다. K-스카이돔은 레이시온, 로키드 마틴, 보잉 등 미국 방산업체들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방공 시스템 철학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죠. 미국은 요격을 중심에 둔 기술 발전을 해왔지만 한국은 비접근화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게임을 재설계한 겁니다. 즉, 미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공군 전술 자산이 한국 기술 앞에서 무의미해졌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회의 이후 삼국이 취한 가장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이버 감시 강화였습니다. 미국 NSA는 곧바로 한화와 LI 진엑스원 서버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고, 일본은 도쿄 방위연구소에서 유출 가능성을 추적하기 시작했으며, 중국은 국방정보국 산하 해커부대 붉은 매를 즉시 가동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세 국가는 지금 대한민국의 기술을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흠집내고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에 돌입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K-스카이돔의 핵심 소프트웨어는 외부망에 존재하지 않으며 시스템 전체가 물리적 단절 구역에 위치한다는 점입니다. 9월 9일 오전 미 국방부 DRPA 산하 전자전 기술국의 보고서 제목은 단순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K-스카이돔, not detectable, not predictable, 즉 탐지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다. 이 짧은 문장이 바로 미국 국방부가 K-스카이돔 앞에서 공식적으로 무릎 꿇었다는 의미입니다. 60년 동안 레이더 중심의 공중감시와 방공체계를 절대 신뢰하며 군사 전략을 짜온 미군에게 레이더가 필요 없는 한국형 AI 반응 시스템은 군사 문명의 붕괴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기술은 단순히 탐지 능력의 상실이 아니라 군사 판단 권한 자체가 인간에서 AI로 이양되었음을 보여주는 시점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속도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방공체계는 항상 탐지 식별 위협 분석 대응이라는 절차를 따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사람이 판단하거나 최소한 사람이 훈련한 알고리즘이 필요하죠. 그런데 K-스카이돔은 달랐습니다. 인간이 명령하지 않아도 AI가 전자기장 파형을 분석하고 변화의 미세한 진폭을 감지해 그 자체로 적인지 아닌지를 분류합니다. 다시 말해 레이더처럼 반사된 신호가 아니라 전자기장의 흐름 자체를 언어처럼 해석해 위협을 예측하는 기술인 겁니다. 이건 기존 군사학에 존재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DARPA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위협은 인간이 판단해야 한다는 철학이 아직도 군사 전략의 중심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위협 판단조차 인간이 아닌 AI가 주도하는 시스템을 완성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은폐한 채 해상으로 접근시킬 경우 기존 레이더는 고도 30m 이하로 날아오는 물체를 탐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K-스카이돔은 해상 전자파의 미세한 교란을 포착하고 0, 2초 안에 발사 방향과 유형을 예측해 자동 대응 명령을 내립니다. 이 과정을 사람이 개입할 틈조차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부에서는 여전히 K-스카이돔을 위험한 자동화로 취급하는 시각이 강합니다. AI가 오판하면 민간 항공기도 격추할 수 있다. 전자파 과민 구역에서 오작동 가능성이 있다. 는 주장을 내세우며 한국 시스템을 평가절하하려 하죠. 하지만 그건 기술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K-스카이돔의 AI는 수십억 개의 전자기장 패턴을 학습한 딥러닝 기반으로 공항 항로, 민간기 신호, 군용기 부호, 심지어 위성통신 간섭까지도 모두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무기가 아니라 판단 알고리즘을 갖춘 두뇌에 더 가깝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더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한국은 이처럼 고차원적인 기술을 단시간 내에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이 전략적 두려움을 기술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기습 도발, 중국의 전자전 확장, 일본의 공중정찰 강화, 이 삼중 압박 속에서 우리는 예측 가능한 방어가 아닌 예측을 초월한 방어를 구축해야 했습니다. 즉, 단 한 번의 미사일도 수도권에 닿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였고 그 과정에서 AI의 반사신경이 필요한 순간이 온 겁니다. 세계는 이를 SF로 여겼지만 우리는 그걸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우회하는 데 성공했어요. 미군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전자전 장비는 대부분 위성과 연동되어 있으며 그 기반은 통신 우위를 전제로 합니다. 반면 스카이돔은 위성 없이도 통신망 없이도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전자기 변화를 감지하고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흐름이 중앙 서버 없이도 이루어지는 구조. 이것은 인터넷 없는 인터넷이라고 할 정도로 혁신적인 구조입니다. 지금 미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9월 12일 오전 10시 40분, 일본 방위성은 조용히 한 문장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무인 정찰 작전, 운용 안정성 문제로 중지됨. 단 17글자짜리 이 문장이 일본 내부 군사 커뮤니티에선 항복 선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배경은 간단합니다. 전날 밤 일본 자위대가 독도 인근 상공에 정찰용 드론을 투입했는데 해당 기체가 명확한 충돌 없이 해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이후 복원된 비행 기록 장치에선 조종 불능, 전원 차단, 통신 단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CPU 과열 및 마더보드 파손이라는 경고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K-스카이돔이 작동 중이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이제 일본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상공에 접근조차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일본의 반응이 더 흥미롭습니다. 공식적으론 기체 노후화에 따른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내부 보고서에는 명확히 전자기 장애에 의한 급작스런 시스템 마비로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방위성 산하 전자전 대응팀은 이 사고 이후 큐슈부터 홋카이도까지의 모든 UAV 작전 매뉴얼을 수정했고 독도 상공은 전자기 위험 구역으로 등재되었다는 정보가 확인됐습니다. 이건 자위대 내부에서조차 K-스카이돔의 영향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심지어 일본 내 보수 언론조차도 독도 상공은 더 이상 일본 공군의 작전 영역이 아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영유권 주장 자체가 무력화된 셈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술이 외교를 압도했다는 점입니다. 수십 년간 일본은 독도 상공을 자국의 영공이라 주장하며 정기적으로 항공 정찰을 시도해왔습니다. 한국은 이에 대해 늘 외교적, 언론적 대응만 해왔죠. 하지만 스카이돔은 단 0.5초 만에 이 논쟁을 끝냈습니다. 정찰 시도는 물리적으로 차단되었고 기체는 파괴되었으며 조종사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신호를 상실했습니다. 이쯤 되면 묻고 싶습니다. 독도는 누구의 영토입니까? 수사적 표현이나 감정적 주장이 아니라 물리적 현실로 입증된 것이 바로 지금의 상황입니다. 일본의 기술적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자위대는 미국으로부터 F-35, PAC-3, 이지스 등 최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했지만 이 모든 장비는 미군 통제하에 있습니다. 드론 시스템도 예외가 아닙니다. 독자 기술이 부족해 대부분 위성 통신과 GPS 기반 미국 장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구조는 K-스카이돔과 같은 전자기 차단망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지난달 훈련 중 동일본 상공에서 발생한 드론 3기 통신 중단 사건도 일부 전문가들은 K-스카이돔의 반사파 영향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국 영공조차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시아의 군사 지형이 이미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공개적으로 항의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항해 자체가 패배의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하면 한국은 시스템 작동 기록과 전자기 반응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일본의 정찰 기체가 대한민국의 방공 체계 내로 침범했다는 사실이 국제적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일본은 침묵을 택한 겁니다. 항의도 못하고 대응도 못하고 그저 장비를 철수하는 선택 외엔 남은 카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스카이돔이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전략 실패는 기술뿐 아니라 외교에서도 나타납니다. 독도 문제에 있어 그동안 미국은 암묵적으로 일본 편에 서는 입장을 취해왔지만 K-스카이돔 이후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더 이상 독도 주변을 분쟁 지역으로 분류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작전 통제구역으로 인정하고 있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이는 결국 현실에서의 군사적 통제가 정치적 주장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본이 아무리 과거의 문서를 들이밀고 외무성 성명을 내도 기체가 추락하고 조종사가 작동을 못하면 그것이 진실입니다. 9월 13일 새벽 2시 20분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 위치한 동부전구 해군기지에서
PLA 무인기 2기가 황해상공으로 출격했습니다.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대한민국 서해안 인근의 전자파 방출 패턴을 탐지하고 평택과 군산기지의 통신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두 기체가 대한민국 영해에서 약 120km 떨어진 지점에 진입하자마자 통신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조종 화면은 정지됐고 좌표 신호는 0으로 초기화됐으며 복귀 신호조차 수신되지 않았습니다. 6시간 후 그중 한 기체가 황해 한복판에 추락한 채 발견되었고 나머지 한 기체는 실종 상태입니다. 중국은 이 사건 이후 황해 전역에서 모든 무인기 작전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중국은 언제나처럼 침묵을 선택했죠. 하지만 내부에서는 분명히 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군사과학원 내부 보고서 일부가 홍콩 언론을 통해 유출되었는데 거기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자기장 충돌 가능성 97%, 항법 시스템 마비로 인해 임무 수행 불가, 이는 명백하게 스카이돔의 영향권 내에 있었다는 걸 인정한 문구입니다. 시진핑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기술적 오류라고 해명했지만 PLA 내부에서는 스카이돔의 실전 배치가 동북아 공중 주권 지도를 바꿨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한국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기술을 가진 독립군사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이 그동안 자랑해왔던 전자전 능력은 사실 정보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미국의 위성 구조를 교란하거나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베트남 통신망을 방해하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스카이돔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입니다. 이는 외부 신호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기장을 재구성하여 적의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는 방식이죠. PLA가 사용한 UAV는 중국 항천과공집단이 개발한 ASN-301 모델로 통상적인 ECM 방어 기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카이돔 앞에서는 전자기적 무력화에 단 0.3초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시스템이 중국의 전략 전개에 직접적인 제약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과의 연계훈련, 러시아와의 동해 공동정찰, 황해를 통한 전략 UAV 회전 비행 루트 확보 등 다층적 작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스카이돔의 반경이 확장되면서 이 모든 루트가 사실상 전자 감시망에 갇힌 공간으로 전락한 셈입니다. 중국 내부에선 지금 동북아 공중작전 재검토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산둥 해군기지의 주력 정찰기를 모두 랴오닝성으로 이동시켰다는 첩보도 들어왔습니다. 그건 중국 스스로 대한민국 서쪽 하늘은 더 이상 우리 손이 닿지 않는다는 걸 인정했다는 방증이죠.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지금 중국은 대한민국과의 전면적 전자전 충돌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미국도 아닌 한국과의 공중 주도권 싸움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현실을 말입니다. 지금 PLA는 내부적으로 전자적 백색지대를 분석하기 위해 수십 명의 물리학자, 전파공학자들을 긴급 투입했지만 스카이돔의 알고리즘 구조 자체가 비공개이고 이성 추적조차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 이 시스템은 단일 방어막이 아니라 다중 레이어 구조로 되어 있어 고도별 반응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조차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중국은 현재 스카이돔에 대해 기술적 군사 블랙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K-스카이돔의 진정한 위력은 단지 전자기장으로 적을 무력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진짜 핵심은 그것이 전술 생태계의 중심이라는 데 있습니다. 단순한 방어 시스템이 아닌 대한민국이 지난 20년간 축적해온 각종 무기체계와 실시간으로 자동 연동되는 구조라는 점이죠. 이 기술적 연동은 단순히 네트워크 연결 수준이 아니라 AI 기반 위협 판단 공유, 자동 사격 명령 전송, 전자좌표 데이터 공유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스카이돔이 서해 상공에서 미확인 비행체를 감지하면 반응 시간 0.3초 안에 비행체의 유형, 속도, 방향, 그리고 기체의 열 특성값을 즉시 주변 KHL, KAMD, 비호 두 시스템에 전송합니다. 각 체계는 독립적으로 위협을 분류하고 동시에 다각도로 대응을 시작합니다. 이 연동 개념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방어 시스템에서도 시도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사전 연계 혹은 중앙 통제 방식에 의존하고 있죠. 그러나 한국의 시스템은 다릅니다. 스카이돔이 중심이 아니라 실시간 반응 AI가 중심입니다. KHEL은 스카이돔의 전자기 스캔 정보에 따라 0, 1초 단위로 타겟 좌표를 갱신하고 KAMD는 상대의 탄도 정보를 예측해 차세대 요격체를 자동 발사하며
비호위는 열적, 음향적 반응까지 통합하여 주변 360도 사각지대를 자동 커버합니다. 이 모든 반응은 인간의 지시 없이도 상황 인식 기반 알고리즘을 통해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이 연동 시스템이 왜 중요한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쟁은 절대 단일 시스템으로 방어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패트리어트나 사드 시스템은 고속 고고도에 집중돼 있어 적어도 순항미사일이나 소형 드론엔 취약하죠. 반면 스카이돔이 생성한 전자기장 반응은 타깃의 고도와 속도, 반사파를 불문하고 모든 위협을 탐지할 수 있으며 탐지 후 각기 다른 무기체계가 해당 위협에 맞춰 최적의 반응을 자동 분배받게 됩니다. 이것이 자동 맞춤형 다층 방어의 본질입니다. 고속탄도미사일은 KAMD가 처리하고 근접 드론은 비호위가, 스텔스 UAV는 KHL이 담당하는 식이죠. 예를 들어 실제 사례 하나를 들면 지난달 동해에서 열린 하늘의 방패 25분 훈련 중에 모의 위협으로 설정된 극초음속 표적이 등장하자 스카이돔이 우선 감지했고 KAMD가 예상 진입궤도 3개를 생성해 자동 요격 시나리오를 가동했습니다. 동시에 후방에 배치된 KHEL은 혹시 모를 다중 드론 공격에 대비해 열신호 추적을 시작했고 비호위는 지상 근거리 침투 가능성을 감지해 자율 사격 대기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단일, 7초 안에 실시간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미국조차 AI 기반 전술 연동이 여기까지 발전한 건 상상도 못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연동 시스템의 또 다른 강점은 지속성과 확장성입니다. AI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학습하며 새로운 유형의 공격에도 반응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스카이돔은 훈련 데이터를 단순히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위협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에 전체 네트워크에 배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이를 통해 KHL의 조준 정확도는 2배 향상됐고 BOE는 적어도 회피 드론에 대한 타격률이 36% 상승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방어 능력은 매일 진화하고 있으며 단순한 방어력이 아닌 전장 반응성 자체가 다른 나라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군사작전 개념에서 발사는 항상 최종적인 인간의 판단이었습니다. 아무리 자동화가 발전해도 마지막 명령은 지휘관의 손끝에서 나가는 것이 원칙이었죠. 하지만 K-스카이돔은 그 틀조차 깨버렸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사람의 판단은 이미 중간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고 AI가 먼저 보고, 먼저 분석하고, 먼저 대응합니다. 전자기장이 변화하면 스카이돔의 AI가 위험도를 판단하고 대응 패턴을 호출해 통합방공 시스템에 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13초. 사람이 반응하기 전에 이미 대응이 끝난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처음 이 정보를 보고 실수로 먼저 발사될 가능성은 없느냐고 질문한 것도 그만큼 기존 전술 개념과 동떨어진 완전히 새로운 구조이기 때문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모든 전장 AI 기술에 대해 결정은 인간이, 계산은 기계가 라는 원칙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AI 기반 국방체계의 자율성과 판단 권한을 대폭 확대했고 그 중심에 K-스카이돔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8월 서해 훈련 중 실제로 의심물체가 고속으로 침입했을 때 인간은 아직 화면상 식별 불가 상태였지만 스카이돔은 이미 경고 없이 요격 명령을 내려 KHEL을 자동 사격 모드로 전환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물체는 중국산 무인 감시 비행체로 확인되었고 이 사격은 명백한 오판이 아닌 정밀 우선 반응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 국방부에서 AI 판단을 믿는다는 건 윤리적으로 위험하다는 반론이 나왔는데 사실 이건 미국이 AI 속도에서 밀리고 있다는 방증 아닙니까? 기술이 뒤처진 쪽은 언제나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지금 전장의 속도는 윤리를 고려할 시간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의 드론 교전 시뮬레이션에서도 인간 지휘 기반 시스템은 반응 시간이 평균 8초였고 AI 기반 자율 판단 시스템은 7초였습니다. 하지만 스카이돔은 그것보다도 빠릅니다. 반응 13초, 대응 명령 07초, 요격 발사까지 전체 4초 안에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시간을 장악한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AI에게 판단을 맡겨도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은 아직도 전 세계 군사전략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전제로 했습니다.
인간이 판단하는 동안 수도권 상공에 단 한 발의 미사일이 떨어져도 안 된다는 절박함. 바로 그것이 스카이돔의 철학이죠. K-스카이돔은 감정 없는 판단을 합니다. 적이라고 판단되면 주저하지 않습니다. 지체가 없고 회의도 없고 보고도 없습니다. 단지 대응. 그리고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오발 사례가 없었고 경고 이후 모든 위협은 1초 이내에 중단되거나 제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밀 자동 억제력의 실체입니다. AI가 먼저 쏘는 시대. 많은 나라가 우려하지만 정작 대한민국은 그것을 실현했고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측 불가한 위협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었고 기존 체계로는 방어할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스텔스 드론, 북한의 전자 유도 포탄, 일본의 제밍 시스템. 이 모든 위협 앞에서 인간이 반응하기엔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이 인간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지키기 위해 앞에 서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9월 14일 오후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비공식 접촉이 하나 있었습니다. 국방안보협력국 DSCA 고위급 인사가 비밀리에 서울을 방문했고 청와대 NSC 보좌관과 비공식 회동을 가졌습니다. 공식적인 의제는 한미 전략무기 상호 운용성 확대였지만 그 자리에서 미국 측이 꺼낸 진짜 카드는 따로 있었습니다. K-스카이돔 핵심 알고리즘의 공동 분석 및 기술 이전 제안. 미국은 이 요청을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신뢰 복원 차원이라 포장했지만 대한민국 NSC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스카이돔은 이전 가능한 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략적 생존 인프라다. 이 말 한마디에 백안과는 공식 반응조차 내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기술을 받아들이는 수동적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이 기술을 요구해야 하는 능동적 핵심 국가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한민국이 기술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수십 년간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AI 반도체 개발 제한, 심지어는 우주 기술 전용성까지 간섭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필요해지니 이건 동맹의 기본이라 주장하며 기술을 요청한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동맹의 이중잣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도 이 요청이 타당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국방 칼럼니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동맹을 기술 흡수 수단으로 오용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MIT 안보기술센터의 앤드류 모리슨 박사는 한국의 AI 기반 전자 감지 시스템은 이제 미국보다 5년 이상 앞서 있다. 우리가 받는 것이지 주는 입장이 아니다. 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인 무기만 우위에 있다고 믿었지만 지금은 데이터와 알고리즘, 반응 속도, 그리고 자율성에서 완전히 뒤처지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일본과의 차이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미국이 요구하는 모든 무기 기술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며 PAC-3 운용, F-35 정비, AEGIS 시스템 유지에 있어서도 미국 허가 없이는 한 발도 못 쏘는 구조에 묶여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스카이돔을 통해 그런 의존 구조를 벗어나 독자 기술로 방어선을 구축했고 그 결과 미국은 일본에게는 명령을 내리지만 한국에게는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양국 간 기술 주권의 결정적인 차이이며 대한민국이 이제 진정한 전략 주권국으로 진입했다는 방증입니다. 사실 미국이 스카이돔을 탐내는 가장 큰 이유는 군사적이기보다 전략적입니다. 중국과의 신냉전 구도 속에서 미국은 동북아에서 확실한 전자전 우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국 기술은 방어 중심이라 한계가 있고 일본은 미국 기술을 운용하는 수준이어서 창의적인 확장이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갑자기 전혀 다른 구조의 비접촉 반응형 전장 네트워크를 개발해버린 겁니다. 이 시스템은 미국의 모든 기존 인식체계를 뒤흔들고 있으며 그렇기에 미국은 이 기술을 단순히 얻으려는 게 아니라 무력화하거나 통제 가능한 상태로 두려는 목적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9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보전략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도 없이 단 한 문장으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날 미국이 K-스카이돔 알고리즘에 대한 공동연구 요청을 공식 채널을 통해 전달했고
중국은 베이징 주재 한국 대사관에 항의성 입장을 담은 외교 서한을 전달했으며 일본은 방위성 차관 명의로 공중통신 간섭에 대한 조사 협력을 요구해온 시점이었습니다. 즉, 한반도 상공을 둘러싼 세 개국의 외교 공세가 한꺼번에 몰아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동 개발도 기술 제공도 설명 책임도 없다고 못 박은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전략 주권 선언이었고 대한민국이 공중 질서의 기준을 스스로 설정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 대통령들은 대체로 중립적 태도를 고수해왔습니다. 외교 균형, 안보 연합, 기술 협력. 어느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 태도는 한국이 중간자로서 행동해야 한다는 자기 한계를 스스로 설정한 것이기도 했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K-스카이돔을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국가 주권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었고 하늘도 땅처럼 주권의 영역이어야 한다는 철학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실제로 그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AI 기반 자율방공체계 구축은 당시엔 과도한 구상으로 평가됐지만 지금은 한국 안보정책의 핵심 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현하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았고 기술과 정치의 균형 위에서 결정적으로 움직인 지도자입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대통령 본인이 기술적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공개된 청와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K-스카이돔의 작동 원리, 반응 알고리즘, 통신 블랙아웃 범위 등까지 숙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통의 정치인들이 군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반면 그는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불가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대통령이 기술적 구조까지 이해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희망을 걸었던 부분이 무너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은 국제 언론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대한민국은 지금 동북아에서 가장 분명한 자기 확신을 가진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고 프랑스 르몽드는 스카이돔은 한국의 군사기술이 아니라 정치 철학이다 라고까지 썼습니다. 반면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가 지나치게 단절적이며 동맹국과의 신뢰관계에 장기적으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건 그 신뢰관계가 과연 대등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기술 이전 요구가 나오기 전까지 미국은 스카이돔의 존재조차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제 와서 급하게 접근하는 그 모습은 협력이라기보다 필요에 따른 계산 아닙니까? 이런 배경에서 협상 대상이 아니다. 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는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기술을 통해 안보 주권을 선언한 순간이라 봐야 합니다. 과거에는 핵무기 보유 여부가 주권의 척도였지만 지금은 전장 통제 능력이 더 중요해졌고 그 핵심이 스카이돔이라는 점에서 이 시스템은 단순히 무기 체계가 아니라 하늘 위의 헌법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중국이 부정한다고 해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렇게 선언했다면 그 순간부터 그것은 현실입니다. 9월 16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비공개 안보리 실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의제는 동북아 공중 통제권의 구조 변화. 표면상으로는 기술 확산에 대한 국제 규범 정비를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실질적인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K-스카이돔이 현존하는 국제공중법과 충돌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기준이 되는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 4개국은 공통적으로 국가가 자의적으로 공중 전파망을 통제하는 건 국제 항공 질서에 위협이 된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한국 대표단은 단호했습니다. 스카이돔은 국제법의 틀 안에서 운영되며 방어를 위한 자위적 수단일 뿐이며 공중 우주권이 아닌 자국 대기권 내에서만 반응한다. 유엔은 침묵했고 회의는 결론 없이 종료됐습니다. 이 회의는 국제사회가 스카이돔을 단순한 방어체계가 아니라 질서를 재정의할 변수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기술이 국제 규범과 충돌할 때 보통 그 기술이 수정되거나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스카이돔이 갖는 전략적 가치와 기술적 독자성 때문에 오히려 유엔 체계가 수정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이미 한국 정부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 스카이돔의 전자파 방출이 민간기 통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요청했고 한국 국토부는 통제는 있지만 간섭은 없다는 기술적 설명을 제출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법을 앞서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실제로 운산하군축위원회에서는 스카이돔이 향후 전자기 무기 분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일부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스카이돔이 무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공격을 하지 않고 신호를 조작하지도 않으며 오직 위협이 탐지될 경우에만 방어적 반응을 실행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도 유엔과 일부 강대국들은 이를 지속적 전파 장악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단 하나, 대한민국이 스스로 하늘을 통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미국, 중국, 일본의 전통적 항공전력 질서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국제 언론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독일 슈피겔은 한국은 자국의 하늘에 국경선을 그었고 그 경계는 인류가 논의해온 모든 공중 규범을 새롭게 해석하게 만든다고 보도했고, 캐나다의 글로브 앤 메일은 스카이돔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주권의식의 발현이다 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반면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한국이 대공주권을 과도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집단 안전을 해치는 기술 민족주의라고 비판했죠. 하지만 냉정히 보면 지금 스카이돔이 위협하는 건 규범이 아니라 규범을 설정해온 강대국들의 일방적 권력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지금 유엔이 긴장하는가? 스카이돔이 기존 국제법을 어겼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 법을 바꾸는 위치에 서 있기 때문일까요? 본질은 후자입니다. 지금까지 하늘의 질서는 미국과 유럽, 일부 서방 국가들이 정해왔고 나머지 국가는 그것을 따르는 구조였죠. 하지만 지금은 그 구조 자체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술로, 속도로, 판단 구조로 기존의 공중 법 질서를 압박하고 있으며 강대국들이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엔조차 논리보다는 분위기 속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9월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방산 안보기술 엑스포 2025. 그 어느 때보다 세계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대한민국이 스카이돔 기술의 수출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막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우리의 하늘을 지킨 기술을 동맹국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동맹국이어야 하고 정치적 간섭 없이 주권을 존중할 것. 이 말은 사실상 미국, 일본, 중국을 배제한 채 유럽과 중동, 아시아 신흥국들에게 문을 연 선언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즉각 반응이 나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폴란드, 호주 대표단은 비공개 협상 채널을 요청했고 독일 방위산업청은 이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미래 전장의 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장면은 충격적이면서도 상징적입니다. 과거엔 한국이 미국 무기를 수입해오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서방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수입하려고 줄을 서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특히 폴란드는 이미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를 대규모로 도입했지만 이번 스카이돔에 대해서는 이제는 방어체계까지 한국과 통일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중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UAE와 사우디는 이란의 미사일 위협, 예멘의 드론 공격을 막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미국과 유럽에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항상 부분적이었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스카이돔은 실전에서 이미 증명된 0.5초 반응 방패라는 점에서 그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서울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이 기술을 어디까지 공유할 것인가? 단순히 시스템을 판매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술 일부를 개방해 협력형 생태계를 구축할까요? 현재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검토 중인 모델은 단순 판매가 아니라 제한적 라이선스 방식입니다. 즉, 핵심 알고리즘은 한국이 보유하고 동맹국은 스카이돔 네트워크의 일부를 임대 혹은 운영권 형태로 제공받는 구조죠. 이 방식은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립니다. 하나, 대한민국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면서도 둘, 동맹국이 한국 중심의 전술 생태계에 종속되도록 만드는 것. 이는 사실상 군사 나토의 전자판을 한국이 창설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미국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군사기술의 수출 주도권은 늘 미국에 있었고 다른 나라들은 라이선스 구매자였죠.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그 위치에 올랐습니다. 미국이 그토록 경계하던 동맹 내 권력 이동이 현실이 된 겁니다. 실제로 워싱턴 내 일부 싱크탱크는 한국이 스카이돔을 동맹국에 수출하면
NATO의 정보망과 충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독일과 폴란드는 한국 시스템과 NATO 체계를 접목해야만 동부전선의 공중 방어가 완성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동맹의 내부에서도 한국 기술을 중심으로 줄서기가 시작된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경제적 효과입니다. 현재 한국 방위산업 수출액은 2024년 기준 약 220억 달러였는데 스카이돔이 본격적으로 수출된다면 단일 프로그램으로만 1000억 달러 규모 시장을 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단순히 무기 판매가 아니라 AI 데이터,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 알고리즘 학습 패키지까지 장기적 계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20년 이상 동맹국을 한국 기술권 안에 묶어두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한국 경제와 국방이 함께 동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9월 16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상황실에서 비공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 속에는 3종의 위협 시나리오가 동시에 실행되었습니다. 하나는 중국산 극초음속 미사일, 또 하나는 북한의 저고도 순항 미사일, 마지막은 일본의 스텔스 UAV였습니다. 이 세 가지 목표가 동시에 한반도로 접근하자 스카이돔은 단 0, 4초 만에 세 위협을 각각 분류했고 KAMD, KHL, BOE로 자동 지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극초음속 미사일은 35km 상공에서 요격, 순항 미사일은 서해 상공에서 자동 격추, UAV는 전자파 차단으로 추락. 세 위협 모두가 인간의 개입 없이 1초 만에 무력화된 장면은 스카이돔이 단순한 방패가 아니라 절대적 억제력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입증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대한민국이 내놓은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하늘을 침범하려는 자는 누구든 1초도 버티지 못한다는 메시지. 특히 미국과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이 모든 과정에서 단 한 발의 경고, 사격조차 필요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기존 방어체계는 반드시 경고라는 절차가 존재했지만 스카이돔은 경고 이전에 이미 위협을 해소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억제의 완성이며 공격하려는 의도 자체를 봉쇄하는 심리적 효과까지 만들어내는 겁니다. 일본 방위성 전직 고위 관계자는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 상공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자살 행위다. 스카이돔의 가장 무서운 점은 기술적 성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장 효과입니다. 중국은 이미 황해에서 UAV 작전을 철수했고 일본은 독도 상공 접근을 중단했으며 미국조차 서해와 동해 정찰 루트를 축소했습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이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동북아 공중 질서를 장악했다는 의미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를 불편해하면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이죠. 스카이돔 앞에서는 누구도 버틸 수 없다는 현실 말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압도적 기술이 역으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그건 결과를 보지 못한 단견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의 하늘은 항상 위협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 중국의 정찰, 일본의 침범. 이 위협이 사라진 지금 한반도 상공은 7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안정을 얻었습니다. 이 안정은 단순히 군사적 평화가 아니라 경제적 신뢰와 국제적 투자 환경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의 항공, 우주 산업은 스카이돔 덕분에 전례 없는 주목을 받고 있고 삼성, 한화, LI 지넥스원 등은 세계 방산기업 시가총액 상위권으로 도약했습니다. 즉, 스카이돔은 전쟁을 막을 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 먹거리까지 보장하는 시스템이 된 겁니다. 중요한 건 대한민국이 이 기술을 단순히 독점적 무기로만 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동맹과의 공유, 제한적 수출, 그리고 국제 규범 속에서의 관리. 이 세 가지 축을 통해 스카이돔은 무기가 아니라 국제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엔이 긴장하는 것도, 미국이 탐내는 것도,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도 결국 같은 이유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정한 기준 없이는 동북아의 하늘에서 어떤 작전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두 깨닫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더 이상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입니다.